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늘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날, 그래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는 노동절입니다. 물론 군인이나 경찰같이 공적인 일을 해야 하는 분들, 그리고 저희같이 방송하는 사람들은 많은 또 민간 기업에서도 그렇고요. 쉴 틈 없이 오늘도 일하시는 분들 많죠. 일과 휴식, 정반대의 의미 같지만 어찌 보면은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보이죠. 그러나 어느 하나 빼면은 동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일하시는 분들은 좀 더 멋진 휴식을 위해서 힘내시고요. 오늘 쉬는 분들은 이왕 휴식하는 거 다시 일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자의 날인 오늘부터 이달 31일까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으로요.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이 낮아지고 대상도 늘어나서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9만 가구 늘었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인천대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어서 2부에서는 건강한 이야기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에게 건강상식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안개가 짙게 끼고 중부 내륙은 먼지까지 있어서 뿌연 아침입니다. 초미세먼지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종일 대기질이 나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낮에 전남, 제주에서 시작된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가 돼서 한낮 더위를 식혀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부산 21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국의 밴드 천바완바는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큰 인기를 받았는데요. 지금 들려드릴 노래에 담긴 사연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 리버풀 부두가 민영화되면서 영국 정부가 500명의 부두 노동자들을 해고했는데요.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해서 장기 파업을 시작했고 천바완바 밴드는 이 노동자들을 응원하려고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일부를 소개해드리면요. 가사인데요. 나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서지. 너희는 날 결코 쓰러뜨릴 수 없을 거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바완바가 인기를 끄니까 2002년도에 제너럴 모터스가 우리 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주고 이 노래의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천바완바는 제너럴 모터스와 대척점에 있는 시민단체에 이 1억 5천만 원을 전액 기부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인기 밴드다운 놀라운 선택이죠. 그 노래 천바완바의 톱 썸핑 들려드리면서 2018년 5월 1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오늘부터 이달 31일까지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인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모두 307만 가구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신청을 했을 경우죠. 기존보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낮추는 등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보다 수급 대상이 9만 가구 늘었고요. 하지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겠습니다. 개선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죠. 관련 소식 인천대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홍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근로장려금이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저소득층이 많이 계신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이 근로를 하시면은 그런 분에게 어떤 일정한 금액을 장려금으로 드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근로소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세금을 근로소득을 내거든요. 예. 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정한 기준의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 거꾸로 마이너스 세금이죠. 세금을 돌려서 다른 분의 거지 합쳐서 더 드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근로를 의욕을 높이려고 면서 저소득층을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가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근로장려금이 어떤 제도인지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 같은 것들 설명해 주셨는데
국세청에 따르면은 5월 1일 오늘 노동절부터 이달 31일까지가 정기 신청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로장려금 그리고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데 신청 자격이 좀 기존보다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요번에 이제 신청 자격을 약간 이 완화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원래가 단독인 가구의 경우에도 이제 지원해 줬는데 그때 기준이 40세가 넘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 30세만 넘어도 그런 기준을 좀 완화해주는 그런 제도를 뒀고요. 외국인들이 이번에 우리나라에 많이 와 계신데, 예. 대한민국 국적이 부양가족이 있으면 예전에 안 됐는데 이번엔 신청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것이 부양가족이나 배우자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예. 결혼을 하지 않고 7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헛벌이 가구로 인정을 해서 단독 가구가 아니라 헛벌이 가구는 이제 좀 더 혜택이 많거든요. 맞벌이가 있고 그런데 헛벌이 가구로 인정을 해주겠다든지 또 근로장려금도 최대 지원액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 단독은 85만 원까지, 헛벌이는 200만 원, 맞벌이 250만 원 이렇게 늘리는 이런 제도가 있고 종교인 경우에도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수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9만 가구 늘어난 307만 가구, 네. 307만 가구가 되겠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종교인 소득과세에 가지고 논란이 참 많았었는데 그렇습니다. 근로소득하고 기타 소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이 부분을 그렇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원래 이게 종교인 소득은 우리 조세학자나 이런 많은 분들은 이게 근로소득이다 그랬는데 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기타 소득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근로소득세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소득세를 냈는데 원래 이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자나 사업자에게만 근로를 하는 그런 분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죠. 기타 소득자에게는 이게 해당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종교인에 대해서만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셨다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외를 두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올해부터 되기 때문에 실제 혜택은 올해 신청에서는 제외되고 내년부터 이제 신청을 받게 될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반 근로자들은 무조건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는 건데 종교인들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준 거네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종교인만 그렇습니다. 예, 네. 기타 소득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기타 소득은 일반인의 경우? 일반은 이제 우리 강연을 간다든지 예. 또 우리가 복권 로또에 당첨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상금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기타 소득은 뭐냐면 예. 근로소득은 일정한 기간 동안 어디 특정한 고용 상태에 있으면서 내는 이 소득을 발생했을 때 근로소득세를 내고 예. 이자나 배당 이런 걸 이제 다 내는데 이 기타 소득은 보통 일시적으로 생기는 소득을 보통 기타 소득에 집어넣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종교인이 특정한 종교단체에서 받는 게 그럼 일시적인 소득 같으냐? 그건 이제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여러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근로소득으로 할 수도 있고 기타 소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특별 배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혜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종교인이 기타 소득으로 선택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일반 근로자들처럼 받을 수 있다는 거. 네, 이 점이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추가가 돼서 내년부터는 추가지만은 내년에 신청해야 될 것. 그렇군요. 이 점이 참 특이한 사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좀 들어볼까요? 예, 신청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전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홈택스라고 하는 거 있어요. 홈택스.go.kr인데 거기 들어가시면 지금 오늘 들어가시면 바로 그 첫 화면에 세 개의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 네. 가운데 보면 장려금 신청을 이제 오늘부터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5월 1일부터 5월 31일 한 달간 받고 물론 이때 신고를 못 하더라도 12월 30일까지는 할 수는 있는데 6월 달부터 하게 되면 10%를 덜 받게 되니까 5월 달에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들어가시면은 인적 사항은 이제 그 컴퓨터에 이미 다 거의 다 입력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또 소득 명세 자료도 국세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 하면 되고 또 특히 이제 전세금 명세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사실 그 금액이 정부가 이렇게 통제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전액 전체 자료를 그래서 본인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신고를 정확하게 신고를 하면은 계좌 정보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신청이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계좌 정보는 나중에 이제 돌려받을 때 그 계좌에 이제 돈이 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두 가지가 있고 따로따로 신청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할 수도 있더라고요. 네네. 대표적인 기준 좀 몇 가지 알아볼까요? 아까 말씀 간단하게 해주셨지만은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동거하는 부양 부모가 있거나 그런 경우요. 이게 이제 받는 그 조건이 있어서 모든 게 이제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게 다 조건이 맞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가구 조건이라는 게 있고 두 번은 소득 요건이 있고 세 번째는 재산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가구 요건은 배우자나 18살 미만에 있는 부양가족, 이런 또 아니면 70세 이상의 부양 부모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30세 이상이면 이제 신청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많으면 안 되죠. 그래서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은 1,300만 원 넘으면 안 됩니다. 미만입니다. 미만. 그다음에 헛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 미만자만 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소득 말씀하시는 거죠? 연소득을 얘기합니다. 네. 물론 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거나 하여튼 사업소득이 있어도 다 해당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은 4천만 원이야 되고 단독은 안 되죠. 자녀가 없으니까 헛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인데 4천만 원 되는 게. 그다음에 끝으로 재산 요건이 또 중요하죠. 갖고 있는 재산이 1억 4천만 원, 근로장려금은 1억 4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재산이 2억이 넘으면 안 되죠. 그게 이제 거기에 돈에 전세금도 포함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을 특별히 이 국세청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신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정수급 사례에 아주 많은 걸 차지하는 게 전세금인데, 그게 한번 1억, 2억 됐는데, 그걸 몇 천만 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대상자인 것처럼 신고하는 경향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주의해서 신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수급을 받게 되면,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일시금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받나요? 네, 9월 달에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하게 되면 자기 계좌 정보에 그 돈을 딱 집어 넣어줍니다. 그래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그 맞벌이 부부하고 또 헛벌이 부부 이렇게 금액이 지금 다 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게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맞벌이 보려면 소득이 2,500만 원 이하 미만자이기 합니다만 250만 원 받고 헛벌이는 200만 원까지 받고 또 단독 가구도 85만 원까지 이렇게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홍기용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라디오로 듣기에 좀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 번호를 찾아보니까 1544-9944 1544-9944 이 번호로 전화를 해서 문의하시면은 아마 자세한 내용 또 설명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근로장려금 그리고 자녀장려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봤는데 지금 여전히 좀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 몇 년째 시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꼭 가야 갈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에게도 돈이 가더라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왜 이런 허점이 발생할까요? 네, 이게 작용 요건이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예. 이게 국세청에서 미리 다 체크를 해가지고 당신 다 귀화하면 요번 대상자다 이렇게 미리 이렇게 알려주면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근데 예. 이게 그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의 예금이나 재산 관련 정보나 이런 건 개인 정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국세청 입장에서도 이런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수집해서 그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갖다 이제 내게 되는데 신고를 하는 때에 부정확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 그래서 자기가 전세금이 있거나 예금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또 아니면 현찰이 있거나 현금도 다 이게 포함이 돼 있거든요. 법으로는 지금 예. 현재. 그것이 이제 1억 4천이 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신고할 때 누락됨으로써 부정수급 사례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배우자가 여러 가지 인적 용역 예를 들면 골프장 캐디 같은 업무를 하는데 이런 걸 이제 소득 신고를 안 한다든지 예. 폐업된 사업자에서 무슨 근무 사실 확인서를 받아온다든지 뭐 하여튼 그 부정적인 방법이 이런 거는 완전히 지금 그 걸러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이게 알려지면은 또 다시 그 이 장려금 받은 걸 돌려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그 한국복지패널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2015년도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128만 가구였는데 그중에서 소득 6분위 이상인 중산층 그리고 소득이 많은 가구 한 30만 가구였는데 전체 비율로 보니까 23.4%였단 말이죠. 이런 네. 허점 때문에 정작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으니까 우리 세금으로 이게 제대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렇다면은 학계에서는 네. 학자들이 보기에 근로장려금의 장점은 아까 뭐 설명해 주신 걸로 가름하면 될 것 같고요. 보완점으로 좀 무엇을 꼽고 계십니까? 네. 이게 지금 그 매년 나가는 게 이게 2016년만 해도 1조 6천억이 나갔습니다. 이게 예. 예,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방안이 오는데 다만 이런 그 부정수급자에 대한 것을 사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뭐 그 국세청에서는 인력을 증강을 해서 여러 가지 해오기는 했습니다만 예. 지금은 그 현대에서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올해부터 이 그 국세청에서 세정 기본 방향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금융거래 분석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러한 그 이 전세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매매거래의 금액은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됩니다만 전세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록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체계적으로.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자료 수집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이런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점을 명심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제도로 좀 거듭나는데 거듭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였습니다. 싸이의 아버지 듣고 잠시 뒤에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수도권 투데이 건강한 이야기 코너입니다. 5월의 첫날 건강한 이야기 마련해드리고 있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은 다양한 연령 또 건강 이슈를 여러 가지 건강 이슈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노인, 아동, 장년, 청년 다양하죠. 가족에 대한 가족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가정의 달이라고 하니까 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네. 가정의학과 전문의시기 때문에 또 예. 국내에서 아주 유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아니시겠습니까? 아이고, 그래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모시고 좋은 얘기 듣고 있는데 네. 가정의학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른 과들과 어떤 것이 다른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가정의학과가 이제 거의 40년 돼가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분도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정의사항으로 가정의학과가 뭐냐? 사실 뭐 외과, 내과, 소아과 이러면 다 어떻게 보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게 장기일 수도 있고 연령대일 수도 있고 남녀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가정의학은 이런 연령 또 성별 또 질병의 종류나 장기랑 상관없이 가족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지속적이라는 의미는 사실 어릴 때부터 나를 쭉 봐왔던 의사가 결혼도 하고 그 외에 애도 낳고 또 나이가 들어갈 때까지 쭉 봐주는 그런 의사의 개념이에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의사를 가지지 못한 분들이 많지만 외국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보면 그런 의사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런 의사의 장점이 뭐냐면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가족력도 알고요. 맞아요. 너희 아버지가 옛날에 어떤 병이 있었다든지 너네 식구들은 어떤 건강 습관 좋고 나쁘다든지 예. 어떤 유전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든지 이걸 다 알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 치료를 할 때 좀 더 정확하고 낭비가 없는 또 오진이 없는 진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지속적인 의료예요. 그리고 뭐 지속적인 의료라는 게 모든 질병을 그 의사 혼자 다 책임진다는 게 아니죠. 본인의 영역이나 역량을 넘어서는 질병이 있을 땐 그 사람의 그 질병에 대해 가장 맞는 의사에게 또 연결을 해 줄 수 그렇죠.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포괄적이란 의미가 있는데요. 포괄적은 사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으로 공격받고 있는 게 뭐냐면 너무 치료적으로 접근한다. 예방 서비스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의사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병이 생겨서 치료하는 건 의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적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환자가 고생하는데 예방을 하면 훨씬 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 이 포괄적이라는 의미는 질병이 생기기 전에도 또 그 전에 치료한다는 의미가 있고 여러 영역을 같이 치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가족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족 전체를 이해하면서 치료를 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가정의학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세요? 예전에 예. 제가 서울에 이사 오기 전에 대전에 살 때인데 제가 네. 갓난아기 때부터 중학생이 될 때까지 그 가정의학 전문의께 제가 계속해서 진료를 받았었는데 네. 그분은 뭐 모르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네가 어렸을 때 뭐 때문에 아팠었고, 그렇죠. 그리고 너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도 이것 때문에 오셨었는데 이게 뭐 가족력인 것 같구나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네. 함부로 약을 또 처방해 주시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또 관련된 예방법도 많이 듣곤 했는데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자, 대표적으로 뭐 감기 같은 것들, 피부 질환을 보면은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고 특히 가족 간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전염성이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네. 가족이 함께 알아둬야 할 건강관리, 오늘은 가정의 달 첫날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신경 써야 할 가장 일반적인 일상적인 질병관리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한 가족 중에 한 명이 진료를 받을 때 가족이 같이 오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이분을 치료하려면 이 집안 식구들이 다 같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짜게 먹는 집안이라든지 채소를 별로 안 먹는 습관이라든지 또 운동량이나 활동량이 부족한 집안이라면 그것 때문에 그 식구들이 특정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짜게 먹는 집안에서는 위암이나 고혈압이 많고 또 음주를 많이 하는 식구들이 여럿 있으면 간 질환이나 간암이 많고 또 운동이 부족하면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이 많고 또 개인 위생 관리를 또 잘 안 하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으면 감기라든지 감염성 질환에 훨씬 더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게 유전성이 클까요?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가족이 비슷한 증세를 나타나는 것이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 좀 있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짜게 먹으면은 가족들이 다 짜게 먹으니까 비슷한 질환을 앓을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 전체가 함께 건강 관리를 하는 방법을 찾고 또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단지 부모님이 뭐 혈압이 좀 낮거나 높거나 이런 경우에 그냥 부모님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하고 치료를 해야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뭐 자녀들이라든지 뭐 손자 손녀들까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질병이든 유전적인 소인, 즉 특정 유전자 때문에 뭐 고혈압이면 고혈압, 특정 질병이 더 발생하기 쉬운 분들이 있어요. 네. 또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유전적 소인을 가진 가족이나 사람들은 그 질병이 무조건 오느냐? 그게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안 좋을 때 그 병이 생길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짜게 드시는데 고혈압이 좀 빨리 오셨다. 그러면은 그 자녀나 가족들도 같이 짜게 먹지 않나 생각을 해서 미리 싱겁게 먹는 그런 식탁을 바꾸는 노력을 하게 되면 유전적 소인이 고혈압이 오기 쉬운 소인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집안에는 고혈압이 안 오거나 적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모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이들이 그대로 답습하거나 네. 그에 같이 맞춰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 키우는 집안에서는 부모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일 것 같기도 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걸 의학용어로 가족 집적성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어떤 집안에는 예를 들어 비만이 많다던가 콜레스테롤이 다 높다던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판단할 때 이 집안은 유전적으로 그 병이 오기 쉽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유전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그 집안 식구들이 갖고 있는 생활 습관,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 이런 습관이 같이 안 좋을 경우 같이 한 방향으로 갈 경우엔 그 병이 잘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 네. 이미 지난해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더 많아질 것 같고 가정의학 의료학계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연구가 또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가정의 달에 가족 건강에 대해서 큰 관심사를 갖고 계신 분들 많은데 특히 노인 건강 관련해서 가장 흔한 질환이라든지 관리해야 할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정말 많아요. 예.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고 또 불만들은 있지만 의료 시스템이 다른 나라가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최장수국 그룹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상당수의 전 인구의 상당 부분이 노인이 될 텐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건강하게 살면 좋지만 병을 몇 개 갖고 치료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노인 인구도 같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부작용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관절염약, 당뇨약을 다 따로따로 먹다 보니까 어떤 노인분들은 거의 약을 밥 한 공기만큼 먹는 분도 있어요. 조금 과장하면. 그렇게 될 경우 약은 각각은 치료 효과를 위해서 처방을 하지만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부작용이 또 병을 불러오는 경우가 노인분들 중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약의 숫자로 최대의 치료 효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노년층에 특히 우울증이나 정신과적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 때문에 자살률이 증가하는 수도 있고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신건강관리 그리고 운동이 매우 중요하지만 또 잘못 운동하면 쉽게 다치는 연령층이 노인층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 그리고 식생활이 중요한데 노인분들은 치아도 안 좋고 또 챙겨주는 가족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영양적으로 문제 있게 드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 또 치매가 요새 많아졌잖아요. 치매를 조기 진단하고 관리하는 지금 최근에 정부가 많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리 많이 투자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구강 건강 또 넘어져서 또는 발을 헛디뎌서
골절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낙상 예방, 예. 특히 여성 노인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 이런 부분의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다른 연령대보다 고령층의 경우는 더 신경 쓸 것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역시나. 자, 그리고 다음 얘기를 좀 나눠보죠. 오늘 뭐 다 얘기하긴 힘들 수 있겠지만요. 네. 대사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예.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 복부 비만에 의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앓는 요즘에 젊은 세대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많죠. 예. 이제 가족 건강에 있어서 이 부분도 큰 고민거리인데 굉장히 어렵고 근본적으로 고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예, 대사질환 또는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생활 습관이 안 좋거나 복부 비만이 생기면서 중성지방의 혈중 농도가 높아진다든지 또 HDL 콜레스테롤이 낮아진다든지 혈압, 혈당이 올라가고 복부 비만이 같이 오는 경우를 묶어서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현대인의 생활 습관의 문제, 뭐 과음, 과식, 운동 습관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질환들이 치료가 잘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약물 치료를 하는 것보다 문제가 되는 원인이 되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바쁜 현대인들이 그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느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좋을까요? 우선 그 직장 동료끼리 또는 집에서 가족끼리 먹고 생활하는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너무 고열량 식사를 한다든지 외식이 잦다든지 간식이나 야식이 많다든지 또는 활동량, 운동량이나 도보량이 너무 적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직장 동료끼리 또는 가족끼리 같이 바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질환들을 대사증후군 또는 생활습관병이란 표현을 써요.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생겼다는 얘기인데 이건 전염병이란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 생활습관병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전파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마치 이런 세균처럼 나쁜 생활 습관이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따라하게 되면서 이 병이 생긴다. 이런 의미로 전염병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 건강을 전반적으로 지키는 방법 그리고 대사질환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대사질환은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2018년 5월 1일 수도권 투데이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노동절을 맞아서 어울리는 노래를 또 골라봤는데요. 노동자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서울의 한 장소를 꼽으라면 청계천도 그중 한 군데가 될 겁니다. 노동의 값진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노래가 될 것 같네요. 천지인이 부르는 청계천 8가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전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